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부터 보시면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일반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과세기준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구문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건축물 바닥면적이 200이고 건축물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고 부속토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고요.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2억이고 그 부속토지 시가총액이 120억입니다. 도시용 내 상업 쪽에 소지한다. 그러면 건축물 가격이 나오고 부속토지 가격이 나와요. 그러면 눈치를 채야 돼요. 그럼 뭘 눈치채야 되냐면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부속토지 시가총액이 몇 프로? 2% 미달한다. 그러면 이 저격 건축물은 없는 토지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땅값이 지금 얼마냐면 120억 원이래요. 120억 원이고 그 다음에 그런데 사람들이 나대지 상태로 이거를 보유하거나 팔면 보유세나 양도세 부담이 되니까 여기다 건물을 하나 세워요. 근데 이 건물의 가격이 극단적인 예로 여기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억 원이요. 시가총액이 2억이에요. 그러면 자, 120억짜리 토지가 2억짜리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존재한다? 토지 효율적인 이용이 아니죠? 사람들이 만약에 다 그러면 이런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냥 자, 120억짜리 땅에다가 여기다가 그냥 허름하게 건물 지어가지고 이게 상가니까 이건 다 상가 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이 부속토지 시가총액이 몇 프로? 2%예요. 120억이 2%면 얼마예요? 2는 2억 4천이잖아요. 2억 4천만 원. 그러면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부속토지 시가총액이 2%, 2억 4천보다 지금 더 작잖아요. 이럴 때는 이런 저격 건축물은 없는 토지로 봐요. 건축물 없는 토지니까 뭐가 돼? 나대지. 그래서 나대지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근데 자, 다만 이 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뭐가 되냐면 별도 합산 과세예요. 별도 합산. 그러면 바닥 면적이 지금 요게 200제곱미터잖아요. 200제곱미터고. 그다음에 그러면 종합 합산 면적은 전체 여기에 지금 얼마예요? 자, 전체 3천에서 200 별도 합산 면적 200제곱미터를 뺀 나머지 2800제곱미터가 뭐가 되냐면 이게 종합 합산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2800제곱미터는 종합 합산 면적이고 그다음에 바닥 면적은 별도고 그래서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부속토지 시가총액이 2%도 미달할 때 이런 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이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 합산 대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이렇게 되는 건데 한번 볼게요. 1번 지문 보니까 건축물의 가액이 부속토지 가액의 2% 미만에 해당하므로 3000제곱미터 전체 토지가 종합합산 대상에 해당한다. 아니죠? 2800제곱미터만. 자,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만 종합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건축물 바닥 면적의 용도지역별 종비를 곱해서 계산한 600제곱미터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다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종합합산입니다. 그죠?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위치를 봐서 위치를 안 보고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면적만 따져서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초과하면 종합인데 그럴 때 기준면적 계산해서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보세요. 만약에 이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2억이 아니라 이번에 4억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부속 시가총액이 2%보다 작은 게 아니라 더 커요. 이게. 그럴 때는 우리가 토지용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냐면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비율을 곱해요. 그래서 상업지역이면 3배, 공업지역이면 4배,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비율 최소한 그 정도는 외우더라고 그랬는데 여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상업지역. 그럼 상업지역에 소지하니까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비율은 3배예요. 그러면 2, 3은 6, 600제곱미터가 기준면적 이내니까 요거는 별도 합산 과세하고 그 다음에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 그래서 3000에서 600을 뺀 기준면적을 뺀 나머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니까 2400제곱미터가 뭐가 되고 이게 종합합산 면적이 돼요. 만약에 그래서 이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부속토지 시가총액 2%보다 크다 그랬으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비를 곱한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종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그래서 구별은 이거하고 다른 점은 이거예요.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부속토지 시가총액이 2%보다 이제 미달한다.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바닥 면적에다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비를 곱해서 자, 기준면적 이내에 별도 초과하면 종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이제 이런 저가격 건축물 없는 토지로 봐서 자, 바닥 면적은 별도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합산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차이점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죠?
건축물의 시가 편익이 부속토지 시가 편익이 2%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크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고, 자, 작다, 건축물의 시가 편익이 부속토지 시가 편익이 2%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2번도 틀린 거예요. 여기서는 건축물의 시가 편익이 부속토지 시가 편익이 2%보다 작기 때문에 2번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2번은 일반적인 경우에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자, 토지 유형 구분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5번 보세요, 여러분들. 5번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200이고 종합 합산 대상 토지 면적은 2,800제곱미터고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종합 합산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건축물의 시가 편익이 부속 토지 시가 편익이 몇 프로? 2%에 비달할 때 요거. 자, 이렇게 건축물 가격이 나오고 토지 가격이 나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19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물납 및 분할납부를 설명한 것이다. 이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다. 우리가 물납과 분할납부 기준금액, 물납은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다 허용되는데 재산세에서 물납은 납부할 수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어요? 1,000만 원 초과할 때. 자,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고요. 근데 신청하고 허가까지 받아야 돼, 물납은. 근데 자, 분할납부는 납부할세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요거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고요. 2번 봅니다. 물납과 분할납부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물 이용이 정하는 서류를 갖춰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납세를 관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는데, 여러분 물납은 물납 신청 절차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10일 5일 생각나세요?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줘야 돼, 물납은. 그래야지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할 시간 여유가 필요하니까. 근데 분할납부는 그냥 납부 기한 내만 신청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납기가 만약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그러면 물납은 자, 미리 납부기한 끝나기 며칠 전? 10일 전까지. 그래서 납부기한 끝나기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줘야지.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해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 불허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분할납부는 나눠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분할납부는 납부기한 내, 아무 때나 납부기한 내에만 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납부기한 내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납부기한 내 분할납부 신청이요. 그러니까 분할납부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면 틀려요. 얘는 그냥 납부기한 내만 분할납부 신청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납과 분할납부 차이점 신청. 자, 물납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되는데 분할납부는 납부기한 내만 신청 제출하면 된다는 거. 물납은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분할납부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재산세 이런 것들. 물납은 신청하고 허가까지 받아야 되는데 분할납부는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거죠.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물납은 맞는데 분할납부는 납부 기한 내만 신청 제출하는 거지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3번 봅니다. 2번 정답이고 3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받았을 때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의서를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할 납세고의서와 분할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할 납세고의서로 구분해서 수정 고지해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자, 행정안전부의 바에 따라서 물납했을 때는 납기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금전 납부 원칙에 예로서 내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물납하면 납기 내에 납부한 것으로 봐주고요. 5번 물납부동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 기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이건 시행규칙 내용이라서 좀 깊은 내용이지만 한번 알아둡니다. 자, 우리가 물납하는 부동산 평가에 세금 재산세를 물납한다 그러면 부동산으로 물납하니까 가격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이때 시가라는 게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 표준액을 의미하는데요. 이 과세 기준일 6월 1일 전, 자, 만약에 6개월 내 기간 동안에요.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감정기간에 감정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다. 또 공매나 경매가 있었다. 그럼 공매, 경락가액, 수용의 경우에 보상금액 받은 게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이런 거로 평가할 수도 있는데 다만 과세 기준일 6월 1일 전 6개월 기간 동안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이다. 그럼 어떤 것을 평가하느냐?
과세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그래서 뭐 바꾼다 그러면 요거 가격이 큰 거로 한다거나 등등 이렇게 바꾸겠죠. 과세 기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이게 시행규칙 내용이나 좀 깊은 내용이지만 한 번 정도 봐놓고 갑니다. 자, 그래서 19번은 정답이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분할 납부는 납부기 한 내만 신청서에 제출하면 된다는 거. 물납과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랬는데 1번이요. 이건 앞에서도 나왔었는데요. 동일 1주차 때도 나왔었는데요.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한 토지와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수탁자 고유토지랑 신탁토지를 왜 합산해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원래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 합산해서 과세하잖아요. 근데 다만 수탁자 고유토지와 신탁토지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20번. 요거 수업 시간에 맨날 제가 많이 강조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많이 맞히셨네. 자, 앞에서는 회차에서 나왔었고. 근데도 틀리신 분은 뭐야? 1회차 때 나왔었는데, 똑같이 또 나왔었는데, 1회차 때 나왔는데 또 틀리신 분은 이제 안 틀려야 돼, 이제 진짜로. 1번 정답이고. 2번. 이의 경우에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토지 경우, 위탁자별은 어떻게 한다? 합산해야 되고요. 3번 특이하다고 그랬죠. 요거 철거 멸실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요거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는, 특이하게도 나대지 상태인데도 철거 멸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는 뭐로? 별도 합산 과세한다는 거 주의라고 그랬습니다. 4번 시지역의 상업지역 안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공장 입주기 면적 토지는 별도 합산상 토지다는데, 공장은 토지용 문제 풀 때 뭘 보라고 그랬어요? 위치 면적을 따집니다.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이냐. 공장이 상업지역 주거지역이면 있을 곳에 있지 않죠? 도시지역 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있어요.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이럴 때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지 않고 뭐로?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기준 면적 이내면 뭐로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별도 합산 과세한다는 거. 자, 요거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공장. 5번입니다. 재산세액이 500만 원, 도시적분 200만 원 포함인 경우에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지역세는 60만 원이 다른데, 재산세 부과세는 보세요. 재산세 부과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액의 20%로 부과돼요. 재산세액의 20%인데, 그런데 지방교육세가. 근데 이 재산세액에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해서 제외합니다.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500에서 도시지역분 200만 원 포함되어 있다니까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순수하게 재산세액이 20% 지방교육세니까 300만 원, 재산세액의 20%니까 2, 3은 6, 얼마예요? 60만 원이다. 맞죠, 여러분들? 지방교육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5번은 맞고 1번이 정답입니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문제 보니까요. 21번 문제. 자, 다음 중 2020년 귀속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볼게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법인 장부에 의해 재산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또 재산세 과세 표준은 항상 개인 법인 소유, 개인이나 법인 소유 구별 없이 무엇으로 지자청이 과표 결정해요? 시가순액으로. 맞죠, 여러분? 2번 과세 표준 계산 시 시가순액의 100분의 70을 곱하는 경우는 토지와 건축물이 하나한다. 그렇잖아요. 토지 건축물만 시가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70% 곱하고 70%. 주택은 몇 프로? 60% 곱하고요. 자, 그래서 맞습니다. 2번. 선박항공기는 과세 표준 결정 시에 시가순액에 공정시장가액을 안 곱하고, 선박항공기는 그냥 시가순액이 과세되고. 3번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기준연제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받은 주택은 재산세를 비과세하지만 그 부속 토지인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시험에 이미 나왔죠? 기술세 했던 거고 28화 때. 땅은 어떻게 때려보세요?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이나 주택은 어차피 때려부술 거니까 비과세인데 그 대지는 어떻게 때려보세요? 그래서 주택은 건축물 부분에 한정해서만 비과세입니다. 4번 과세기준연제 개별 공시가 1억 원인 토지의 경우에 재산세 과세 표준은 7천만 원이다 그러는데, 자, 토지 건축물은 시가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을 반드시 곱하는데, 과세 결정 시 토지 시가순액은 개별 공시가고 1억이다. 그럼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70% 곱합니다. 1억에 70%니까 얼마? 7천만 원이 과세 표준됩니다. 5번이요. 개인 소유 토지로서 지자체와 소유권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지자체가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요? 아닙니다. 이거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과세한다고 그랬죠? 자, 절 보세요.
국가 지자체 조합에 국가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비과세합니다. 근데 국가 지자체가 내 빌딩을 1년 이상을 무상으로 사용해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근데 다만 유료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지금처럼 자 국가 지자체랑 재산을 그러니까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했는데 지자체나 국가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을 해요. 그러면 그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서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유료로 사용하는 거니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여러분. 부과자는 다 틀렸어요.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22번. 자, 22번 보니까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 세율이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중과세상 요건 갖춘 것으로 한다. 답이 딱 보이죠, 여러분? 몇 번입니까? 네? 이건 다 맞췄어야 되는데 22번 한번 얼마나 맞추셨는지 한번 통계를 이게 글씨가 이렇게 너무 작게 돼 있어가지고 22번 요것도 틀리신 분이 계시는데 고급 선박 몇 프로입니까? 5%잖아요, 우리. 자, 이거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재산세에서 세율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재산세에서 세율이 최고 높은 것은 고급 선박입니다. 앞선 회차에서도 계속 강조해 드렸는데 고급 선박이 몇 프로? 5%. 1,000분의 50. 그 다음에 별장, 이거 한 20번은 써드린 것 같은데 제가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이요.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은 이거 몇 프로고요? 4%고. 그래서 고급 선박이 없을 때는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이 4%가 그 다음으로 최고 높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죠? 고급 주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제. 재산세에서는 0.1에서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 규정되고요. 그 다음에 잠깐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산세에서 표준세율이 최고 낮은 것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이 007%가 재산세 표준세율 중에서 최고 낮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농지, 목장, 임야가 최고 낮고 최고 높은 거 고급선박이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반드시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적어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급선박 5%고 나머지 별장, 고급락장용 토지, 고급락장용 건축물, 골프장용 토지. 자, 어떤 간에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은 몇 프로? 4%입니다. 나머지는 4%고요. 23번 문제 봅니다. 고자갑은 2020년 6월 1일 현재 단독주택, 별장 아니고요, 소유하고 있다. 다음은 고자갑에 대한 재산세를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납세지는 고유자의 주소지다. 이거 지방세는 납세지 어디입니까? 물건 소재지. 그래서 주택 소재지가 되어지고 2번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제 개별주택 가격이 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이 시가편에다 뭘 곱해? 공정시장가액을 곱해야죠. 주택이니까 몇 프로? 60%. 개별주택 가격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 곱한 금액이 됩니다. 안 곱해서 틀렸습니다. 3번이요. 해당 주택이 취득세 중과세 되는 고급주택인 경우에 4단계 초과누진세율 중에서 산출세를 계산한다. 그렇죠? 고급주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0.104, 0.1에서 0.4%까지 과표관 4단계, 4단계로 해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고급주택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정합니다. 0.104,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요.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요. 3번이고 4번 봅니다. 주택 공시가 6억 원인 경우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30이다 그런데 우리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 토지 건축물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 150%. 근데 부자들이니까. 근데 주택만 공시가격 3억 원이 하는 몇 프로?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는 110%. 6억 초과하면 몇 프로? 130%고. 근데 앞선 회차에 비교해드렸어요.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150%입니다. 2주택 이하, 또 토지분은 150%예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은 200%, 3주택 이상은 300%. 올해까지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6억, 주택 6억 이하다 그러면 3억 초과 6억 이하다 110%입니다. 100분의 110이 되고 5번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틀렸죠? 주택분이 산세 20만 원 이하면 언제요?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기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주택분은 원래 자 절반 부가징수할 수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이지만 20만 원 이하일 때 7월 16일부터 30일까지를 납기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문제 보니까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납세무자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본다.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 이거 본다 그래서 틀렸어요. 보지 않습니다. 이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자, 어떤 거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자, 어떤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갑이라는 사람이 A 상가 토지와 B 상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요거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은 낯설을래나요? 자, 보세요. A 상과 B 상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원래 상가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잖아요. 상가 토지는 원래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잖아요.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인데 그러면 별도는 별도끼리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원래 그잖아요, 여러분들.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근데 보세요. 비상가 토지가 만약에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거나 그 다음에 경감됩니다. 그럴 때는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다. 그러면은 얘를 별도 합산으로 보게 되면 A 상가 토지 합산시켜야 되는데 아니 얘는 비과세 면제 경감되는 걸 근데 왜 합산시켜요? 그러니까 합산시키면 안 되니까 자 얘가 상가 토지라 할지라도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 경감되는 경우에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대지 잡종조 똑같아.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래는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하지만 얘가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경우에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이나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왜 보지 않냐고요? 합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 여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번 별도 합산 대상으로 본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보지 않고요. 니은번 봅니다. 국가가 선승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아, 맞죠, 여러분들? 우리가 국가 지자체 조합과 앤드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앤드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매수계약자가 납수무자가 되잖아요. 공부상 국가 등의 소유지만 그거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국가가 선승을 받아 조성한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고 법령에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재산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니은번 맞아요. 디귿번입니다. 임시로 사용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예요. 근데 다만 별장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 재산 나왔다. 무조건 과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별장 요거 부과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번 하나만 옳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 과세 대상인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자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입니다. 그죠? 주택과 토지인데 주택의 고급주택 포함 별장 제외고 토지는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대상 토지만 대상이지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상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취득세 중과세인 골프장. 자, 항상 토지가 나면 토지용을 구분해야 돼요. 고급학장, 골프장 토지는 토지용이 어느 용에 해당돼? 고율 분리. 분리 대상 토지니까 분리라고 거기다 써놓으시고요. 고율 분리. 분리 대상 토지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과세했기 때문에. 2번 자연공법에 따라 정된 공원자는 환경지구와 임야. 자, 여러분 작년에 요 문제가 동영 3주차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요 25번 문제가. 그러면 작년에 종합부동산세 문제에서 정답 지문이 종부세 대상 아닌 거 고르는 문제에서 정답 지문이 2번. 예, 자연공법에 따라 정된 공원자는 환경지구와 임야. 얘가 지문에 나왔어요. 예? 그 종부세 대상 아닌 거 고르는 틀린 거 고르는 문제에서 얘를 종부세 대상이라고 했는데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 왜 아니에요? 토지 나오면 반드시 토지용을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임야는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일반 임야는 종합합산 과세합니다. 근데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 그리고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뭐 한다고 이거? 지구 구역 내 임야는 뭐 합니까 이거? 분리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분리과세하니까 종부세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작년에 똑같이 문제가 나온 건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이 문제를 풀었으면은 작년에 어떻든 간에 정답을 맞출 수 있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정답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저 해석 강의 들으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실전에서도 그렇게 이제 비슷한 그걸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앞선 회차에서 이거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어떤 거 나왔었냐면 여기 보세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에이면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에이면은 법 나오고 지구 구역내인 임야로서 이거 분리과세합니다. 자, 근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보존지구 안에이면은 요거 뭐하고 비과세하고요.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보존지구 안에이면 비과세. 그래서 비교했었습니다. 환경지구 안에이면은 분리과세. 자, 보존지구 안에이면은 비과세. 요거 비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 토지가 나오면 반드시 종부세 대상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 토지는 무조건 토지용을 구분해 가지고 별도 종합이면 대상이고 분리상이면 아닙니다. 꼭 토지용을 구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분리상이니까 종부상 아니고. 3번 농업법인이 수여하는 농지요. 자, 농지 토지용 구분할 때 농지는 개인이 수여하는 농지, 자격농지와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로 나눠서 개인 소유 자격농지는 토지 이용 구분할 때 위치를 보고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으면 종합입니다.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근데 다만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 종합인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가 있었습니다. 그잖아요. 분리 대상이 되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가 있었는데 종농, 매, 사, 농 이렇게 머리 글자를 다 외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리상이 되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 종중이 수여하는 농지, 농업법인이 수여하는 농지, 매 매립간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사업자, 음성고 동네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농어촌공사 소유 농지 이렇게 해가지고 종농, 매, 사, 농의 경우만 분리과세합니다. 법인 단체 소유 농지. 그래서 여기서는 농업법인이 수여하는 농지니까 얘 뭐예요? 분리상 토지니까 종부상이 아닙니다. 4번 재산세에서 비과세가 적용된 토지. 재산세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가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인데 종부세도 비과세 감면이에요. 그러니까 비과세형이니까 종부상이 아닙니다. 5번입니다. 시지역의 상업지역 내 수자는 개인 소유 자격농지요. 자, 농지 토지용 구분 문제 풀 때 위치를 보는데 개인 소유 자격농지 위치를 봅니다. 있을 곳에 있어요? 아니죠. 개인 소유 자격농지가 시지역의 도시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다. 있을 곳에 있을 때 뭐가 돼? 종합이니까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이기 때문에 5번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정답.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26번 문제 보니까요.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보시니까 1번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토지 범위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범위와 다르다. 그렇잖아요. 자, 재산세에서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분리, 별도, 종합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종부세에서는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대상인데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범위가 같아야 달라요? 다릅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2번. 주택분 종부세 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될 때는 그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상을 적용받은 경우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합니다.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 공제할 때 시험에서 28회 시험 때는 가감 조정되기 전에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기 전에 세액을 공제한다고 바꿔서 나왔었어요. 아니고 한 후에 세액을 공제합니다. 맞고요. 3번입니다. 과세기준 현재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들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연령별, 보유한별 세액 공제는 1세대 1주택자만 돼요. 2주택자 안 해줘요. 토지분은 이런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지니까 세액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있다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를 본다. 그렇죠? 노부모 동거부양으로 인한 경우 몇 년 동안 각각 1세대를 봐요? 10년 동안 각각 1세대를 보고, 노부모 동거부양은 10년 동안, 혼인은 몇 년 동안? 5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봐서 1세대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번 3번 틀렸고요. 5번은 뭐 종부세 신고납부는 아까 신고납부 선택하더라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27번 문제 봅니다. 2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세법에 항상 제가 이제 처음 여러분 만났을 때 그런 얘기, 저 초창 겨울에 이런 얘기 들으신 분이 계실 건데, 세법 시간에 9, 10월 달에 세법 시간에 남아있는 그 얼굴이 최종 합격의 그 얼굴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네, 분명히 그런 얘기 했었어요. 생각날 건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미 제가 그런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이미 9, 10월 달 됐을 때 세법 시간에 남아있는 얼굴이 그 최종 합격의 그 얼굴이 됩니다. 여기 없는데 합격한 분들은 어떤 사정 때문에 수업을 뭐 이렇게 우리 저 누군가처럼 이렇게 중간에 가야 되고, 그런데 인강으로 계속 보충해서 듣고, 자, 그렇게 했던 분들은 이제 합격자 모임에 나오지만 전혀 얼굴 보이지 않았는데 합격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법 시간에 끝까지 인강 수강생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자, 그 전에 이미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주변 동료들 보세요. 이미 벌써 2차 포기하고 지금 세법 시간에 안 나오는 얼굴들 중에는 2차 포기하고 1차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탈락하고 뭐해서 탈락하고 결국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때까지 남아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남아있는 그 얼굴들은 이제 그 얼굴 중에서 이제 합격자 모임이 나오는 거고, 제가 그랬어요. 9, 10월 달에 남아있는, 이 자리에 남아있는 그 분들의 매년 교실에서 보면 그 합격률은 어떠냐. 원래 학원 다니는 수험생분들의 합격률은 한 40%, 35%, 40% 정도 됩니다. 40% 정도 되는데, 학원 다니는 수험생들 30몇 프로에서 40% 정도 나오는데 합격률이. 근데 9, 10월 달에 세법 시간에 남아있는 그 얼굴의 합격률은 몇 프로냐? 80%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거의 100%는 아니에요. 근데 거의 합격합니다. 저녁반 같은 경우에 인원이 뭐 많지 않고 그럴 때 저녁반은 만 20몇 명 된다, 20명 된다, 뭐 15명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학원에 그 정도 인원이 되는 저녁반 인원이 작은 그런 학원 같으면 거의 뭐 그 전원 다 합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원 합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합격률이 근 80% 정도 된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한번 보시면 27번 문제 봅니다. 27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다음은 2020년 귀속 주택분 종부세 세액 계산 시 적용하여야 주택수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부세는 세율이요. 세율이 이제 절 보세요. 세율이 2019년도부터 종부세는 세율이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2주택 이하다. 조정상 지역을 제외한 2주택 이하는 빵5 27, 0.5에서 2.7, 빵5 27, 6단계 초과수율 정도예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은 빵6 32, 0.6에서 3.2, 빵6 32, 6단계 초과수율 적용합니다. 이렇게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질 때 그때 종부세 세율 적용 시에 주택 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19년 개정세법 내용인데 신설된 규정인데, 제가 작년에도 27번 문제처럼 이렇게 해서 문제를 냈었는데, 작년 지문에 1번이, 작년에 1번이 여기 공동소유택이 지문에 나왔었어요. 종부세. 자, 정답 지문 아니었지만 지문에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지분이 가장 큰 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본다. 틀렸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야 돼? 공동소유자 각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공동소유자 각자의 소유로 계산해요. 네? 공동소유자 각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공동소유자 각자의 주택으로 소유한 것을 보는 거지, 지분이 가장 큰 자 틀렸습니다. 공동소유자 각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총정리, 이론 마무리 총정리, 우리 쪽집게 이론 총정리 마무리 특강할 때 다 요게 이제 제가 말로 하는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볼 건데,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자, 공동소유주택이요. 지방세, 재산세에서, 종부세에서 공동소유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양도소득세에서 공동소유주택, 일세주택 비과세 같은 거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 계산해요. 근데 부동산 임대업에서 공동소유주택은 우리 동영 1주차 때도 제가 해설 강의 드렸었는데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공동소유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 계산하대요.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소유 계산하고 다만 올해 개정세법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분율이 임대소득의 연간 임대소득이 얼마? 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고가주택,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때는 지분율이 몇 프로? 30% 초과 보유할 때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에서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공동소유주택이 달라요. 지분이 가장 큰 자유로 계산하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종부세하고 양도세에서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1번 틀린 거고요. 2번 봅니다.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내 의지로 소유하게 된 게 아니니까 예외가 있어요.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서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 경우도 있는데 3번 동그라미 2의 법정 요건이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며 그 소유 지분율 20%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면 공동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기도 합니다. 4번이요. 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이것도 다가구주택도 앞선 회차에서 해설 강의 드렸는데 또 한번 들어보시고 또 부동산 우리 총정리 특강 때 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말로 한 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 보세요. 우리가 지방세에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독립하여 구기된 부분을 일부의 주택으로 봅니다. 즉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일부의 주택으로 봐요.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에서는. 근데 종합부동산세에서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또 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한다면 하나의 주택 양도를 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알겠네. 그러니까 국세는 다가구주택을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근데 지방세에서는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일부의 주택으로 보고요. 아셨죠? 이렇게 다르다는 거. 지방세, 국세가. 5번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예. 자, 그래서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요. 28번 봅니다. 28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에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로서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양도세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 각각 10억 원과 8억 원인 농지는 비과세한다. 신농지에 3년 이상 거주 경작함. 자, 여러분 우리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에서 요거 교환 분합의 비과세 요건이요. 특히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교환만 비과세 사유지 분합은 아니에요. 또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단서 조건이 있어요. 약용의 소지가 있어서 신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한다는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나 법령 규정에 의한 교환 분합은 분합도 비과세 사유고 단서 조건이 없는데 경작상 필요한 경우는 교환만 비과세 사유고 또 신농지에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되고 근데 그 교환 분합의 요건을 보면 쌍방 교환 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익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해야 한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A농지 가격은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0억. 자, 교환분합하는 B농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얼마예요? 8억 원. 그러면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의 차액이 2억. 차액이 2억이죠? 큰 편 토지 가격 10억에 얼마? 4분의 1 이하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차액이 이거보다. 그러면 10억에 4분의 1이면 2억 5천인데 2억 5천인데 차액이 큰 편 토지가 4분의 1보다 지금 차액이 이거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교환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엔 교환분합하는 A농지 가격은 10억, 교환분합하는 B농지 가격은 5억이다.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격의 차액이 5억, 큰 편 토지가격의 10억에 4분의 1 이하여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10억에 4분의 1이면 2억 5천인데 차액이 더 크잖아요. 작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비과세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교환분합 시 이 교환분합하는 농지 가격의 차이가 너무 나면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가격의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교환분합의 요건 작년 30배 시험에서도 지문에 나왔었고요. 교환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의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야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요거 맞습니다. 기억번은
니은번 봅니다.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유자가 선택하는 순수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것을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유한이 가장 긴 주택 아니에요. 자, 같은 날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 순서를 고유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니은번. 디귿번 실지 양도한 가액이 10억인 일세 주택.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 문제 풀 때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실거래가액이 실지 양도한 가액이 10억이다. 그럼 뭐예요? 고가주택이라는 거. 실거래가액이 9억을 초과하면 얘는 뭐예요?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인데 1세대 1택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9억 원 초과액 부분만 과세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실거래가액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비과세권을 갖추었다. 고가주택이 그러면 실거래가액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9억 원. 자, 그러니까 고가주택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합니다. 과세긴 과세인데 다만 비과세권 충족한 고가주택일 때는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비과세하고 9억을 초과액 부분만 과세한다는 거. 양도차익 그러니까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전액 과세도 땡, 전액 비과세한다로 땡이에요. 9억 초과액만 과세입니다. 9억까지는 비과세. 아셨죠? 고가주택. 근데 올해 이런 것도 한번 했었어요.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주택처럼 똑같이 양도소득 금액 계산합니다. 즉 양도차익이나 장특공제 계산할 때 안분 계산해요. 네? 자, 그래서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똑같이 고가주택처럼 양도소득 금액 계산한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어떻든 간에 28번 기역, 니은, 디귿 다 오르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29번 문제 봅니다. 29번 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역번이요.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 분할 등으로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로서 분할된 토지 면적이 분할 전 토지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 우리 지적 경계가 삐뚤삐뚤해가지고 지적 경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할 때 앞선 회차에도 했었어요. 이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이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단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의 몇 프로? 20%를 초과하지 않아야지. 20%를 초과하면 그때는 양도로 봅니다. 초과했으니까 양도로 봐요. 이거는 양도세 과세될 수 있고요. 디귿번입니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 같은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채권, 이런 사채 이런 것들은 주택으로 토지를 바꿔주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디귿번 기타 대상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양도세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요게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은 자,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요. 근데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뭔지를 아셔야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은 대상이에요. 근데 자, 사업에 상하는 자산과 요거 분리돼요. 사업에 상하는 자산과 요것과 분리돼요. 따로 분리돼요. 영업권만 양도합니다. 분리돼서 영업권을 양도한다. 분리돼서 영업권만 양도한다. 그러면 요거는 영업권만 양도한다. 그럴 때는 요거 뭐라고요? 기타 소득세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양도세 대상이 되려면 영업권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해야 돼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지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그렇죠, 여러분들? 영업권 요거 반드시 그래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기타 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뭐랑 함께 양도해야 돼?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것과 함께 양도해야지 기타 자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디귿번 틀렸습니다. 니을번이요.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임차권만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고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고, 근데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대상이 아닌 것은 디귿번 요 하나만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30번 문제를
30번 문제를 다 틀리셨어요? 맞춘 분이 없어요. 이거 30번 문제는. 아 진짜 제가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나무꾼과 산신령님 얘기 연락해 해드렸었는데 그 얘기는 어디로 가고. 자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취득 및 양도식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거. 올해 양도소득세, 양도매 취득시기는 잘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자 1번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원칙 대금 청산한 날이에요. 근데 대금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언제라고요?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계세요. 그래서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 접수일. 이거잖아요.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원칙 대금 청산일. 계약서와는 상관없어요. 양도세는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줘받는 날. 대금 청산. 불분명해? 등기 접수일. 자, 맞고요. 2번. 기획재정비령이 정하는 자 장기할 부속품 매매다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중 빠른 날. 수용도 중 빠른 날. 예? 그래서 자 장기할 부속품 매매는 소유권 이전기 접수일하고 인도일 또는 사용수기를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수용도 수용개실 잔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수용도 중 빠른 날. 자 장기할 부속품 매매 중 빠른 날. 3번입니다. 상속은 상속개실, 증여는 증여받은 날. 4번이요. 도시발법 기타 법률 규정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시기는 환지 전 토지 수익이라고 했잖아요. 환지 전 토지 수익일. 환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은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는 경우에 증가 감소된 토지가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얘기해 드리는 여러분들 여기 봅니다. 어떤 얘기냐면 저를 보세요. 우리가 도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 벌어질 때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인데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A-란 사업지구내 A-란 토지를 환지를 받아요. 그러면 이 A-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시는 언제냐? 환지 전 A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종전 토지 취득일을.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 됩니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일. 근데 자 만약에 환지 처분으로 권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다. 이 빗금친 부분은 요번에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았으니까 환지 처분으로 권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을 때 증가 감소된 토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빠지면 틀리고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고. 그래서 제가 나무꾼과 산신령님 얘기해 드렸는데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산에서 나무꾼이 나무하다가 도끼자루 연면서 풍덩파쳐 억울해서 얼굴인데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금도끼 들고 나서 이도끼나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은도끼 들고 나서 이도끼나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나무꾼이 잃어버린 새도끼 들고 나서 이도끼가 느끼나 그렇다고 그랬더니 정직하다 감탄했다 뭐 하면서 싹 다 주고 갔잖아요. 그 생각나세요? 그래서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받게 된 나무꾼이요. 부자가 돼서 이제 나무꾼이 안 하려고 쇠도끼를 다른 나무꾼에게 양도할 때 이 쇠도끼 보유기간 자 이거 쇠도끼 이거 양도일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은 언제로 해야 돼요? 이번에 산신령님한테 돌려받았을 때를 취득시로 해야 돼요? 아니면 옛날에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를 취득시로 해야 돼요? 옛날에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를 취득시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여기 보세요. 환지받은 환지받은 토지는 환지 전 환지받으면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토지의 동일성에 변동이 없다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쇠도끼 물에 풍덩 빠져 돌려받을 때 좀 찌그러지고 이끼 묻었다 할지라도 도끼 동일성에 변동이 없으니까 옛날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 취득시기로 하고 이거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돼도 토지는 토지의 동일성에 변동이 없다고 봐서 환지 전 토지 취득일입니다. 아셨죠? 근데 금도끼, 은도끼는 이번에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은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고. 그래서 이거 뒤바뀐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4번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입니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일.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은 금도끼, 은도끼 기억해요. 증가 감소된 토지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고. 그래서 4번 환지 전 토지입니다. 5번이요. 민법 245조 1항 이 점유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점유개실로 소급한다고 그랬어요. 20년 전 그때로. 시효 만료일도 아니고 등기 접수일도 아닙니다. 점유시효 취득한 부동산은 점유개실. 자, 그래서 4번 정답이고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법령 내용 중에서 가로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게 배열된 것은 그랬습니다. 단 취득 당시 조동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해당 주택은 조동상 지역 공고일 이후에 취득했음 그랬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제외하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해당 주택을 몇 년 이상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비과세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한 중 몇 년 거주해야 돼? 조동상 지역 내니까
조정상적 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니까 몇 년 거주? 2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환경에 한해서 적용하고 다만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몇 년이요?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는 자, 몇 년 보유해야 한다? 3년 보유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 정확히 알아둡니다. 2번 정답이고 32번 문제 갑니다. 32번 문제 소득세법상 고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 원,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인데 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 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 원으로 본다. 단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해서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겠다. 이 지문은 28회 때 기출지문인데요. 이거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하고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책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로 계산합니다. 근데 다만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봐서 이거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예외예요. 그래서 A법인과 특수관계 주주가 그러니까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어요. 그럴 때는 시가 3억 원 이게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라잖아요. 그러면 이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양도가격으로 봐요. 5억이 아니라 3억 원으로 봅니다.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이걸 양도가격으로 봅니다. 실제 양도한 가격으로. 자,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책 계산 시 필요경비에 공제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상속받으면서 냈던 상속세나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해요. 증여세는 물론 예외가 있지만 이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 포함되는 예외가 있지만 원칙 포함 안 됩니다. 3번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1세주택 비과세 적용 시에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1세주택 비과세 2년 보유해서 그 2년 거주해야 되는데 그 거주기한 제한 받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규정을 위반해서 임대 의무 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와 임대 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요. 4번입니다. 2020년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절 보세요. 양도소 금액의 구분 계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라서 얘네들 양도소 금액과 주식 양도소 금액과 파생상품 양도소 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서로 결손금을 통산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등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주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통산할 수 없어요. 근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라서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돼요.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먼저 결손금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결손금을 통산합니다. 그럴 때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 못한 결손금은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이 결손금은 여러분의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4번 맞고 5번이요.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아 5년 내 특수관계 없는 제3지 양도한 경우 2월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특례 적용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우리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2월과세 특례예요. 이거 2월과세 특례.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할 때 2월과세 특례 지난주까지 계속 앞선 회차에서 문제 나왔었습니다. 앞선 회차에서 나온 것이 2월과세 특례 나오면 증여자, 수증자, 제3자 이렇게 가불병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2월과세 특례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어떤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특례 적용되느냐 토지, 건물, 또 무슨 이용이용권, 골프용권 같은 무슨 이용이용권. 자, 요건데 이게 재작년까지는 요 세 가지만 있었는데 작년에 추가된 게 개정된 것이 자, 뭐가 추가됐냐면 분양권 같은 것을 사람들이 분양권 같은 것을요 단독 명의로 샀다가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확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5천, 1억 막 2억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러면 부부 공동 명의로 싹 받고
그래가지고 프리미엄 오른 만큼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제 지분을 증여하고 그러면서 세금을 포탈하는 걸 막기 위해서 토지 건물 무슨 이용권하고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요것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분양권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자, 요거 2월세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을 시켰어요, 작년에. 그래서 토지, 건물, 무슨 이용권,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배우자 직계점수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에 한다면 2월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분양권 안 된다고 했는데 틀렸어요. 분양권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증여받아 5년 내에 제3자에게 한다면 2월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5번 정답. 3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등기된 국내 소재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법상 양도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보니까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직접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그렇죠? 우리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 합계액이라고 했습니다. 3번 양도세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르고. 3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거래치 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어서 그 가액을 추계결정 경정할 때 뭐가 불분명한지 잘 봐요. 지금 뭐가 불분명해? 양도가액이 아니라 뭐?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요. 그럼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하느냐?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결정 경정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매, 감, 환, 기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양도차익에서 양도소 기본공제를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환산 취득가액인데, 환산 취득가액인데. 하여튼 4번 봅니다. 양도책에서 양도소 기본공제를 공제하여 양도소 금액 계산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우, 저한테 배운 분들은 가, 필, 차, 장, 소, 기과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양도 차익에서 장특공제를 공제해서 양도 소득 금액 구하는 거죠. 자, 가필, 차, 장, 소잖아요. 그래서 여기 양도책에서 기본공제가 아니라 차장, 장특공제를 공제해서 양도 소득금액 계산합니다. 차장, 소잖아요. 이거 쉬운 건데.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장특공제 공제해야 되고 5번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고로 계산할 때 취득 당시 개별 공시가에 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이 필요금비로 포함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취득가액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요.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양도책을 구할 때 취득가액이 확인이 되면 실취득한가를 적용한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을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로 합니다. 근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한다. 취득가액을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 그래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는요.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있는 거네. 자,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는 이렇게 추계해서 정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1, 2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자, 기타 필요경비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이제 기타 필요경비가 돼요. 자, 그런데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 지난번에도 했네요.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타느냐? 3, 7, 1. 자, 토지, 건물 같으면 양도 당시 아니라고 그랬어요. 취득 당시 기준가액 공제를 몇 프로? 3% 적용하고.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불이익은 있죠? 얼마만 인정해? 얼마만 인정해? 0.3% 인정한다 했잖아요. 1000분의 3. 1,000분의 3. 0.3% 인정합니다. 그래서 양도 당시 아니라 취득 당시 가액 3%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으로 하게 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 요거 합한 금액입니다. 토지 같으면 개별 공시가에다가 취득 당시 인가의 3%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자, 34번 봅니다. 그래서 지난 회차에서는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계액하고 요거 합한 금액하고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하고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자, 4번 정답입니다. 33번은. 34번 봅니다. 소득세법상 실거래가에 의해서 양도책 계산 시 필요경비가 아닌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1번
사업자가 매입 시 공제받은 후 폐업으로 인해 다시 납부한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하냐, 이거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와서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이거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2번 증빙서를 수치 보관하거나 실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확인될 때 이런 방거실 확장공사비용 같은 자본적 지출액 필요경비에 포함되죠? 지금 같으면 꼭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같은 것을 꼭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자료에서 입증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방거실 확장공사비용 자본적 지출액이고요. 3번 장기합의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 취득가액과 별도로 계상한 현재가 차린 자금도, 거래대금이 10억인데 10년 후에 주기로 할 때 10년 후에도 10억 주면 안 되니까 1 플러스 R N년에서 10억 2천이 됐을 때 그 현재가 차린 자금은 취득가액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앞서는 회차에서 사례 문제로 또 나오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포함하고요. 4번 수용재결 불복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이런 소송 화해비용은 증액비용을 한도로 해서 필요경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이거 토지 수용의 경우에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소송 화해비용도 포함하고요. 5번 정답은 쉬웠었는데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이 지급길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 이런 건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우리가 이자는 잘 보세요. 이자는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데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액 상당액은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요. 그래서 약정에 따른 이자. 거래 대금이 3억인데 야 4년 동안 대금을 매달 나눠서 내자. 이런 거. 그때 이자는 15% 붙이자. 이런 이자는 포함한다고 그랬죠?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근데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하고.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하고. 자, 그래서 5번 정답. 35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2020년 7월 1일에 1세대 1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장기 보유특별공제금 그랬습니다. 1세대 1택이고 등기됐고요. 보유기간이 12년 3개월 중 거주기간이 2년입니다. 양도가액이 실거래가로 12억입니다. 그럼 고가주택이죠? 별다른 말이 없어도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실제 양도한 가액이 꼭 초과했으니까 고가주택이잖아요.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을 양도했을 때 장기 보유통제액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필요경비 사항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액 과세하니까 안분 계산합니다. 그래서 전체 양도차익 얼마입니까 지금? 전체 양도차익이 얼마예요? 실제 양도가 12억에서 필요경비를 빼야 되는데 4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양도차익은 얼마예요? 8억 원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 9억 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비과세권 충족권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은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9억 원. 그래서 12에서 9 빼니까 3이고 3, 8이 24. 12분의 24니까 얼마입니까? 2억. 자, 양도차익 2억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과세권과 주는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바로 안분계산에서 구한 이 양도차익에다가 안분계산에서 구한 이 양도차익에다가 바로 장특공제 공제를 정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의 2%씩 공제를 정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택 2년 거주했는지 꼭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앞선 동영회차에서 2년 거주했으니까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적용해? 8%씩. 보유연수에 8%씩. 1세대 1택은 양도세 과세하는 1세대 1택은 보유연수 8%씩. 그러면 몇 년 보유했어요? 10년. 그럼 몇 프로? 80%. 자, 최대 80%까지 적용합니다. 10년 이상이면 보유연수에 8% 적용해서 23년 이상 사는 미만이면 83, 24에서 10년 이상이면 80%까지. 2억에 80%니까 28 얼마요? 16. 1억 6천만 원. 여기서 장특공제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정답이에요? 1억 6천이 정답입니다. 만약에 양도소득금액 구하라고 했으면 2억에서 1억 6천 빼는 얼마예요? 4천만 원이 양도소득금액인데 여기서는 장기 보유통제액 구하라고 했으니까 안분계산에서 구한 양도차익에다가 보유연수 8% 적용해서 80%에서 28, 16, 1억 6천만 원이 장기 보유통제액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렇게 하는 거. 자, 36번 문제 봅니다. 좀 더 힘내시고 오늘 이번 시간 좀 길은데 자, 두 타임으로 끝내드리려고 여러분. 36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거였습니다. 1번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절 보세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고 그랬습니다. 기본공제는 하여튼 싹 다 돼요. 그래서 보유기한 자산 종류 관계없습니다. 3년 미만에도 적용되고요. 2번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안 해줍니다. 3번 자산을 3구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들 소득금액에서 2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입니다. 맞죠? 4번 동일 과세기간에 토지와 주택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와 주택 분양권 양도소득금액 각각에 대해서 연 250만 원 공제. 그래요? 토지에서 250, 분양권에서 250 아니죠? 그 3번처럼 보다시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전부 합쳐서 얼마예요? 250입니다. 1년에. 그러니까 자 각각이 아니라 합하여 250입니다. 합해서 250. 합하여 250입니다.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는 감면소득금액 외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 소득금액은 양도한 순서대로 순차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 양도한 순서대로. 자, 그래서 맞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갑니다. 마지막 장이 보이네요, 여러분들. 마지막 페이지가. 힘내시면서 37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하는 그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그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장에게 확정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기간은 양도리 과세 표준이 있는 그 과세기간에 언제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맞죠? 2번 일은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정금이 있는 때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정신고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인 때도 예정신고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확정신고도 과세 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정금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 해야 하는 거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틀려요. 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예정신고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뭐라 또 해요? 근데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 중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위 이상하는 경우로서 법령에 정하는 일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여러 번 양도할 때 누진세 대상 자산을 근데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 안 하면 그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 29회 때 나왔었고 시험에. 4번 건물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양도책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결손금 통산할 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어요. 뭐하고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이나 파생상품하고 구분 계산하고 결손금 통산할 수 없는 거지. 자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없다 틀렸습니다. 할 수 있고요. 5번 지문은 2020년 신설 규정인데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볼게요. 2020년 신설 규정인데 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외국민과 출입국 관리법 규정에 따른 외국인이 토지 건물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등기관서에 장에게 등기 신청할 때는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부동산 등 양도신고 확인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돼요. 올해부터는. 그래서 한번 그냥 이런 경우에 국민과 외국인은 이렇게 자, 부동산 양도 신고 확인서라는 걸 제출해야 되는구나. 한번 보시면 됩니다. 누가 제출하냐고요? 제외국민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요. 그래서 5번은 옳고 38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제가 요거 2020년 올해 개정된 거 요거 잘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29회 때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는데 잘 알아두라고 했어요. 고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이요. 증축의 경우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 몇 년 내 건물 양도할 때 5년 내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페널티를 주죠. 그래서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건물 감정가액 또는 산출세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해당 건물 환산 취득가액이에요. 자, 감정가액 또는 해당 건물 환산 취득가액 몇 프로 가산세가 정도예요? 100분의 5. 5%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세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이 규정은 양도세 산출세액이 없는 때는 적용해요, 적용하잖아요. 산출세액이 없는 때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정답이고.
자, 그래서 정확히 알아둡니다. 이거 올해 작년까지는 신축만 있다가 올해 증축이 추가됐어요. 그 다음에 또 요거 그런 것들, 자, 그 증축이 추가됐다는 거, 자, 요것도 주의해서 이렇게 쭉 알아둡니다. 39번 문제 봅니다, 여러분. 다음 자료에서 소득세법상 토지 양도책 계산할 때 옳은 거 그랬습니다. 양도책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한다. 자, 기출됐던 지문하고 비슷한 거예요. 26회 때 기출문 지문과.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6억이고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불분명해. 그럼 취득가액을 뭐 해야 돼요? 축에서 정해야 되겠죠? 매감한기로. 자,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이고 양도 당시 기준가 4억이고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식 비용이 4억입니다. 등기된 토지고 매매 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없대요. 그럼 보세요.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한 가액은 얼마래요? 6억. 그죠? 6억이고. 근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그러면 취득가액을 매감한 또는 기준시가 축에서 정하는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니까 취득가액을 뭐로 계산해? 환산취득가액으로 해요. 자, 그럴 때는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돼요.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환산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이 합친 금액과 요거 두 개 합친 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을 비교합니다. 자, 그래서 둘 중 양도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둘 중 큰 금액을 빼야지 양도책이 줄어들겠죠? 최소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환산취득가액을 구하는데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환산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합니다. 이거 2분의 1이니까 약분하니까 6억에 2분의 1이니까 환산취득가액은 얼마예요? 3억이요. 그러면 이 환산취득가액은 3억 원이고 필요경비계산 공제액은 계산 안 해봐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숫자가 작아요. 3억 얼마예요? 왜냐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기준시가의 공제율 3% 하는 거니까 2억에 3%니까 2, 3은 6, 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작아요. 그래서 그냥 요거 환산취득가액 플러스 얼마, 3억 얼마다 이렇게 해놓고 이거하고 비교해봐야 돼. 바로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합계액이 지금 얼마예요? 4억이요. 그러면 둘 중 어떤 거예요? 큰 거를 필요경비로 해야지 양도책이 최소화되잖아요. 6억에서 이거를 4억을 필요경비로 하니까 6억에서 4억 빼니까 양도책은 얼마입니까? 2억.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2억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요거 40번 라스트 문제 봅니다. 40번 문제를 엄청 많이 틀렸어요.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40번 문제. 갑은 오늘 마지막입니다. 갑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2020년 1월 30일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2020년 2월 28일 매매대금 모두 수령했으며 2020년 5월 20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는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갑의 소득세법상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잘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일 전에 지금 대금이 청산됐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잘 보세요. 양도세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예정신고기한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계약이 유효하게 됐다고 봐서 이 대금 청산일을 양도 및 취득 시기로 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의 경우에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대금 청산일이에요. 허가일이 아니에요. 대금 청산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2월 28일 대금 청산일이 양도 시기가 되는 거예요.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되면 소급해서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고 봐서. 근데 예정신고기한은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다. 예정신고기한은 양도리 속한다.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이요. 허가일이 지금 허가일이 5월 20일이잖아요.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 7월 31일을 예정신고기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정신고기한과 신고기한과 자, 양도 및 취득 시기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정신고기한은 2번입니다. 이거 2번 정답이죠? 양도리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계약이 유효하게 된 5월 20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7월 31일이 됩니다. 7월 31일이 돼야 돼요. 2번 정답이고 3번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31일이고요. 4번 양도세에 납세지는 거주할 때 당연히 어디 가야 돼? 주소지로 가야 되고 주소지로. 5번 예정신고 불이행 시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산세는 적용됩니다. 다만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산세 몇 프로? 50% 깎아주는 것뿐이지. 자,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여러분, 예정신고 불성실했어요. 확정신고를 이행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다만 50% 깎아준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3주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4주차에서 또
또 문제들 또 여태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테마의 문제 또 있고 그다음에 출제했던 것을 중요한 테마는 또 좀 색깔 달리해서 또 문제를 또 계속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씩씩한 모습으로 공부하고 와서 시험 보고 원래는 공부하고 와서 시험 보라고 그랬어요. 막 훑어보고 그냥 와서 시험 보면 안 되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